그렇죠. 반도체도 좋고 뭐 바이오도 지금은 굉장히 본인이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좀 괜찮아요. 남들하고 비슷한 시각과 비슷한 판단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주식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은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네네. 먼저 그건 뭐예요? 일단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떨어질 사이클이 있고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떨어지는 사이클은 지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떨어질 때 그러면 이게 반등을 할 때는 제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공급 이슈, 감산, 투자 축소. 이게 이제 작년 가을에 앞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뒷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뒷바닥은 이제 W자를 그리는데 약간 위에 있으면서 찍고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뒷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급에서 나와요. 그러면 공급에서는 재고가 감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문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재고 감소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재고 감소가 아마 5월이나 6월 늦어도 3분기에는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지금 재고 감소의 스케줄인 거고요. 그러면 상승 사이클이 만약에 반도체가 주문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왔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장비주예요.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부품, 그 다음에 그 공적 케미칼류, 그리고 사이클의 끝자락에 그 PCB,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대덕전자, 해성DS, 심텍, TLB 뭐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클의 끝물인 거죠. 네. 앞으로 다음 사이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사야겠어요? 네. 장비주부터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이클이 네. 보통 몇 년 가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하면? 보통 빠지는 사이클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올라가는 사이클은 대충 한 2, 3년 정도 이어집니다. 근데 요즘엔 점점 더 압축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 사이클이 시작한 게 거의 1년째 돼가거든요. 1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이제 대충 빨리 끝났겠다. 옛날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대충 끝나겠다라고 보는 거고 상승 사이클도 옛날보다는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 좀 사야 되는 게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장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총이 막 그렇게 우상향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부장주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고 나는 그 간이 작아서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을 좀 많이 해놓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삼성전자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그 우선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본 뉴스가 파운드리가 4나노 수율에서 TSMC를 막 맹추격하고 있다. 이거 되게 엄청난 호재 뉴스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사실 이런 뉴스를 작년에 엄청 기다렸죠. 왜냐면 작년에는 메모리 오팍이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왜? 시스템 반도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메모리가 다 부러지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에 반영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호재고 최근에 이제 삼성이 4나노 MPW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MPW가 뭐냐면 멀티 웨이퍼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팹리스 업체들의 시제품을 모아서 한 개 팹에다가 구워주는 거거든요. 웨이퍼에다가. 그게 이제 4나노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럼 5나노는 언제 했나? 5나노를 한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율에 뭔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MPW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4나노 MPW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수율에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 쪽에서 뭔가 이제 그 기밀이 대화록 같은 게 유출됐는데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거의 TSMC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주가는 그 뉴스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오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그게 이제 좋은 그렇게 어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쪽에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여기 삼성 쪽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게 결국 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직결되는 건데 여기서 뭔가
뭐 두산 테스나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수율을 진짜 맹추격하면 그 TSMC로 간 고객들도 발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TSMC의 갑질이 그동안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 이익률을 저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게 팹리스 업체들한테 얼마나 가격을 이렇게 올려받았으면 그렇게 이익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조금만 잘해주면 이거를 멀티 파운드리를 해서 이걸 뭔가 협상의 지렛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TSMC밖에 없으니까 삼성 파운드리를 너무 못하니까 얘들이 그냥 올려줘 그러면 다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빅 구매력을 가진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 애플조차도 TSMC한테 계속 올려주잖아요. 물론 이제 상승폭이 다른 회사들보다 적긴 한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물량을 늘려가면요, 전체적으로 회사의 매출도 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의미 있게 차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꽤 실적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메모리한테 묻혀서 네.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그것도 네. 막 메모리급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급으로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네. 뭐 그렇잖아요. 2차 전지도 그 사실 침투율이 한 10% 됐을 때 제일 환호하잖아요. 네. 그 삼성 파운드리도 이제 그런 뭔가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구나. 시장에서 굉장히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잘하네. 그게 저는 한 대충 마켓시어 20% 정도?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 이제 한 15%에서 17% 왔다 갔다 하는데 20%를 넘어가는 순간, 네. 특히나 그 선단 공정, 5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 만약에 TSMC하고 6대4 정도만 나눠 먹는다 그래도 엄청나게 네. 환호할 것 같아요.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또 막 들어가는 분야가 많아질 거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도 앞으로 물량들이 굉장히 터지면 삼성전자 한번 그 시가총액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멀티플 리레이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포지션 한 20%. 20%를 넘어가면 이제 네, 저는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까.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언제쯤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려면 주요한 팹리스 업체 고객을 받아야 돼요. 5나노, 4나노도 중요한데요. 3나노 공정이 제일 비싸거든요. 3나노 공정 가격이 제일 비싼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을 쓰는 업체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어떤 주요한 팹리스 업체들이 의뢰를 맡긴다. 적어도 뭐 구글의 뭐 TPU 같은 것들이 의뢰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임팩트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그거 보고 또 막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 중국은 네. 반도체를 그 EUV 그 미세 공정 쪽으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냥 범용성만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구나. EUV 장비는 단 한 대도 중국 땅을 밟지 못했고요. 지금은 SMIC가 14나노 공정의 일부가 있고 그리고 7나노 공정을 개발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양산 검증된 건 없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7나노까지는 연구 개발해서 뭐 이렇게 샘플 하나는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이제 14나노 이하, 그러니까 10나노 미만 하려면 EUV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ARF 이머전이라는 그 EUV 가지고 계속 하고 그 노광 장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그 반도체의 그 부가가치가 큰 쪽은 미세공정 쪽이고 네. 미래도 그쪽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면 네. 거의 TSMC랑 삼성전자랑 뭐 인텔 뭐 이런 네네. 정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이제 선단 공정 쪽에 이제 부가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단 공정이 이제 너무 어려워요. 네. 4나노에서 3나노 가는 게 너무 어렵고 3나노에서 2나노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에서 이거를 이제 뭔가 보완을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들이고 여러 가지 칩들을 한 번에 넣고 원 패키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네. 그런 기술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거긴 진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군요. 네네,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악재 뉴스 같은데 인텔과 ARM이 연합을 한다. 네. 그래서 삼성이 많이 당황했을 거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기우라고 하죠. 그래요? 네. 네. 별로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당장은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컴퓨팅 방식이 이제 시스크라는 방식이 있고 리스크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시스크라는 방식은 어떤 강력한 컴퓨팅 파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힘으로 막 프로세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리스크라는 방식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저전력 쪽으로 뭔가 특화된 방식이거든요. 근데 시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은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x86이라는 계열. 옛날에 286, 386, 486. 네. 그게 이제 인텔이 주도했던 x86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x86 계열의 어떤 기반이고, 그럼 당연히 인텔은 x86 쪽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PC 시대도 x86 가지고 장악을 했고, 서버도 x86 계열 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문제가 모바일에서는 x86이 안 돼요. 왜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배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리스크 방식의 암코어 계열들이 대부분 장악을 한 거죠, 칩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인텔도 이제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뭔가 진출을 하려면 결국 자기들도 암코어 계열의 저전력으로 네, 칩 설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암하고 손을 잡고 하겠다라는 건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삼성이 엑시노스 2200 작년에 거기에 이제 GPU 그래픽 블록이 너무 떨어져서 AMD하고 손을 잡고 RDNA2라는 이제 IP 블록을 넣었어요. AMD도 X86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GOS 사태가 발생했죠. 블록 하나를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존에 X86 아키텍처만 잘하는 애가 이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네. 거기도 기술적 장벽이 있는 거군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칩이라는 게 만약에 뭐 어떤 하나의 건물이라 그러면 인텔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웅장하고 강력한 건 잘 짓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막 이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암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그런 쪽에서 또 애플이 기회를 발견해가지고 잘 커온 거고. 그렇죠. 야,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뉴스만 나오면 그리고 주가가 안 좋으면 이 뉴스가 더 와닿는 거죠, 악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사를 쓴 기자들이 사실 반도체를 잘 모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저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둘 다 뭔가 어떤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들을 만는데 이 둘이 뭐 손을 잡는다고 해서 당장 뭐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또 서로 이렇게 허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10배 주식 그때까지 참고 모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다 견뎌야 되는 거고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 그러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진입장벽이 기술적 진입장벽이 정말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2차전지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2차전지도 양극재 쪽에서는 막 이렇게 약간 고려청자 비색 같은 비색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수 대표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2차전지 쪽에도 그렇게 진입장벽이 있는 그만큼 거예요? 우리나라 3원계 양극재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고려청자를 얼마나 팔아요? 고려청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투박하더라도 백자 자기 같은 것들, 뚝배기 같은 것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반도체로 봤을 때 EUV든 그것도 고려청자로 비유해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쓰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래요. 실제로 선단 공정에 있는 그 기술들을 모든 칩이 그걸 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전체 칩의 한 20% 정도만 선단 공정 써야 되고 한 80%는 그냥 레거시화된 공정 써도 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선단 공정이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선단 공정의 칩하고 레거시 공정의 칩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시장이거든요. 근데 2차전지 양극재 3원계하고 LFP는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경쟁이 아예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IRA가 없었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막 진출할 수가 있고 걔네는 이제 3원계 쪽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배터리를 더 탑재한 전기차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이쪽이 높아서 네. 그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IRA 같은 게 큰 법적으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LCD 산업이 우리가 중국한테 기술이 뒤처져서 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LED 기술이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져서 밀렸을까요? 더 좋았나요? 훨씬 좋았죠. 훨씬 좋았어요. LCD도 사실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아. 그때 당시도 뭐 버티컬 얼라인먼트 기술하고 IPS, 인플레인, 뭐 스위칭 뭐 이런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었는데요. 결국 굉장히 그 떨어지는 뭐 TN 방식의 뭐 그런 중국한테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후려치니까 비슷한 거죠 지금도. 그리고 뭐 LED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때는 성장 산업으로 완전히 기대를 했었잖아요. 사실 삼성의 신수종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삼성 LED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정리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저가 공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2차 전지도 LFP 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속 보조금 태워가지고 저가 경쟁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이 중국산을 자국에 들어오는 걸 막음으로 인해서 약간 그 반사이익을 본 거든. 만약에 그냥 과거에 중국이 유치 산업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보조금과 어떤 저가 경쟁으로 출하 경쟁을 했다 그러면 국내 3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하이엔드 쪽 일부 영역만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니치 마켓만 차지하고 있으면 막대한 연구 개발비라든지 물량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세계가 서프라이 체인이 쪼개지니까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울트라 하이니켈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아주 뭐 슈퍼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적용되고 그냥 이제 그 LFP 배터리는 웬만한 그냥 이제 그 어떤 웬만한 자동차 개인용 차 쪽에 많이 적용이 됐겠죠. 물론 이제 뭐 가정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이제 그냥 미국에 견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그랬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그 반도체 쪽으로 오면 네네. 그 선단 공정 쪽에 있는 네네. 것들은 네. 이런 일반 제품에들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엔드에만 네네. 딱 하이엔드 제품, 가전 제품이나 뭐 네네. 그런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선단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자율주행차, 예. AI 이런 쪽은 다 선단 공정이죠. 아.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선단 공정이 중요한 거는요. 무기 성능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잖아요. 반도체 MCU 성능에 따라서 그 유도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냐. 러시아산 무기의 적중률이 10% 20%밖에 네. 안 나왔었는데 그 MCU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그 미사일 적중률은 거의 90%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AI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UDT 같은 그 러시아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 특수부대 다 죽었거든요. 몇천 명이 되는 그 특수부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를 다시 키워내려면 향후 몇 년이 걸려요. 그렇구나.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그때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아마 펜타곤에서 AI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의 통신을 감청을 하는데 특정 어떤 지역에 트래픽이 막 몰리는 거예요. 통신이.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보고를 받는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버튼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여기 팍 폭파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장성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뭔가 그 CCTV들을 통해서 사진을 계속해서 보고 러시아 탱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미지 학습을. 그래서 이거는 AI가 러시아제 탱크일 가능성이 80%야. 버튼 누를래? 누르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엔 전쟁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버튼 누를래 안 물어보고 AI가 판단해서 때려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반도체는 무조건 하이엔드를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쪽을 막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기존의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구조를 효율화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셀2팩이라든지 셀2셋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뭔가 이렇게 그 구조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면 5나노 반도체하고 40나노 반도체 경쟁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죠. 네. 그거는 완전 진짜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네네. 완전 그 갭이 엄청 큰 건데 네네, 그렇죠. 2차 전지는 이게 서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원래 그 NCA 3원계 배터리를 쓰다가 기본 스탠다드 모델에는 LFP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가 없다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현대차도 원래 그 중국 게 쓰잖아요. 그렇죠. SK온 그 3원계 배터리 쓰다가 LFP로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경쟁 강도가 있는 거죠, 거기는. 네. 그렇구나.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 반도체는 아예 호환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거의 아직 성능 자체가 안 나오는 안 건데. 나오는 네. 건데. 그러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2차 전지 좀 2차 전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우선은 좀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갈아타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하면 안 되는 네, 그 코멘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을 버는 방법은 100가지가 있고 그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그쵸. 다 다른데 이거를 여기 팔고 내가 아무리 반도체를 좋아한다고 해서 2차 전지 팔고 반도체 가세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대표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쵸. 네 이미 그리고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네, 그냥 2차 전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사실은 IT 쪽을 테크 쪽을 좋아하는데 이게 바이오장이 왔을 때는 적응을 못 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테크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거고 바이오는 굉장히 싸져 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주식 비중은 만약에 1억이 신규로 있다 그러면 한 30% 정도만 5월 중에 분할 매수해서 좀 채워놓고 한 70% 정도 비중은 좀 보면서 이 실적 시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보고 거기서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영수 대표님께서 보시는 건 반도체 영역 좀 주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반도체도 좋고 뭐 바이오도 지금은 굉장히 본인이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쪽 괜찮아요. 자동차 쪽이 현대차 쪽하고 기아 쪽이 괜찮거든요. 1분기 이익률이 정말 굉장히 잘 나왔어요. 현대차가. 네. 그래요. 네, 굉장히 잘 나왔고 그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자동차가 차량 반도체 없어서 생산을 못했고 악재들만 있었는데 올해는 생산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뭐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대기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올해 20% 이상 생산 늘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공장들이 가동률이 막 60% 70% 있던 가동률이 지금 다 95% 10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고정비가 줄어들면요. 제조업체들은 이익률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전기차 쪽에 이제 있는 업체들. 그래서 자동차 전장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도 공부해보기는. 네. 그리고 야수의 심장이나 그게 없으신 분들이나 네네.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네네. 큰 삼성전자, 종목, SK하이닉스, 네네. 현대기아차 네.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뭐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뭔가 본인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그리고 계속 투자하다 보면 물론 2차 전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니 모르시.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 오시던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철강 산업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한 시각과 비슷한 판단으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항상 남들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에 물구나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이영수 대표님께서 쓰신 책 꼭 네네.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하나 여기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정으로 여기다 박아두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네. 시장도 지금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막 시장이 엄청 부러질 정도의 쇼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섹터, 종목 계속해서 발굴하고 네, 공부하고 컨빅션 네, 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